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어떤 문화권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데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식품으로 여길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이상하고 또 흥미로운 이 식습관들,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놀라운 논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 딱 한 가지, 사람들이 정말 폭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음식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고기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981년에 폴란드에서요. 정부가 고기 배급량을 딱 20%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정도였어요. 고기라는 게 사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복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죠. 고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이렇게나 원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단순한데 왜 그걸 둘러싼 음식 규칙들은 이렇게나 기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신성한 소에 얽힌 비밀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앞에 엄청난 단백질 덩어리, 바로 소가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 먹지 않아요. 왜일까요? 언뜻 보기엔 정말 비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고대 힌두교 경전인 베다를 보면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전사계급이 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숲이 사라지고 목초지가 줄어드는 뭐랄까 생태학적인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고기를 얻겠다고 큰 솥대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집약적인 농업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결국 힌두교는 비폭력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소중한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아예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계산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죽은 소는 그냥 한번 먹고 나면 끝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소는 어때요? 밭을 가는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죠. 소똥은 아주 귀한 연료가 되죠. 또 계속해서 우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 한 마리의 가치가 죽은 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겁니다. 공동체의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이 금기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동체의 핵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기가 막힌 생태학적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수수께끼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중동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동물, 바로 돼지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수수께끼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돼지는요, 사료를 먹고 그걸 살코기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야말로 궁극의 고기기계인 셈이죠. 소가 6.5%인데 돼지는 무려 35%나 됩니다. 아니, 이렇게 효율이 좋은데 대체 왜 금지된 걸까요? 정답은 바로 환경에 있었습니다. 돼지는 사실 숲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땀을 못 흘려서 물이랑 진흙이 꼭 필요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도 있어야 하죠. 먹는 것도 인간이 먹는 곡물과 겹쳐요. 자, 그런데 중동의 사막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귀하고 숲은 없고 햇빛은 내리쬐죠. 이런 곳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인간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막 환경에서는 재앙 같은 동물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도에서 소를 신성한 동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비용 편익 논리가 중동에서는 정반대로 돼지를 금기 동물로 만들었다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규칙이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현실적인 논리에서 태어난 겁니다. 모든 건 그 땅의 환경이 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숨겨진 논리가 단지 문화적인 규칙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 즉 생물학적인 진화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65%, 그러니까 인류의 대다수는요, 사실 성인이 되어서 우유를 마시면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원래는 아기 때만 나오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북유럽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유를 잘 마시는 걸까요? 이것 또한 생존을 위한 기가 막힌 진화의 해법이었습니다. 북유럽이 처한 환경을 보세요. 일조량이 적어서 비타민 D가 늘 부족했고요. 춥고 땅이 척박해서 채소 농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에게 우유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구루병 같은 질병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칼슘 공급원이었습니다. 이건 생존에 엄청난 이점이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수수께끼, 바로 식인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왜 서로를 잡아먹는 끔찍한 행위를 멈추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인류의 도덕성이 발전해서 더 문명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바로 사람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수렵 채집 시절에는요, 다른 부족의 적은 그냥 생존 경쟁자이자 유사시에는 한 끼 식량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생겨나면서부터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노동을 하고 군인이 되고 세금을 내는 아주 귀중한 장기적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사람을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인풍습에 대해 아주 강력한 금기를 만들어낸 거죠. 어찌 보면 도덕과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접시 위에는 사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생태학의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음식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최고의 진미라고 하는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입에 대선 안 되는 금기 음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거대한 퍼즐 같죠? 여기선 귀한 손님한테만 내놓는 특별 요리가 저기선 생각만 해도 인상에 찌푸려지는 음식이 된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음식 퍼즐, 조각을 한번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상식을 그냥 확 뒤흔들어버리는 아주 기이한 식문화 몇 가지부터 만나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게 아닐까 싶어요. 한 문화권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음식이 되기도 하죠. 이건 정말 극과 극의 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곤충은 또 어떨까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은 그냥 징그러운 해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요. 메뚜기나 번데기처럼 고소한 맛의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아주 귀한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취향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뒤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체계적인 이유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단번에 꿰뚫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제시한 정말 혁신적인 이론 덕분이죠. 자, 그럼 그 핵심 이론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해리스의 주장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먹고 뭘 안 먹을지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맛이나 기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의 결과라는 거죠. 이 이론을 문화 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모든 문화 현상은 결국 우리가 사는 그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해리스는 말이죠. 인류 사회가 항상 두 가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봤어요. 첫째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 간단한 비용 편익 분석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우리 식탁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할 때 우리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철저하게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론을 실제 수수께끼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 연구는 바로 이겁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도에서 왜 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서 절대 잡아먹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해리스의 분석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소를 당장 잡아먹으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배를 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건 엄청난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소는 밭을 가는 트랙터이자 또 그 배설물은 훌륭한 연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는 그냥 걸어다니는 공장인 셈이죠. 고기 한 덩어리의 가치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이 귀중한 살아있는 공장을 잡아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문화가 신성함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씌워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공동체 전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왜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그렇게까지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딱 동전의 뒷면 같은 이야기예요. 물이 아주 귀한 건조한 사막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돼지를 키운다?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돼지는 인간이 마실 물, 인간이 먹어야 할 곡식을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밭도 갈아주고 연료도 주는 소랑은 완전히 다르죠. 돼지는 오직 잡아먹혔을 때만 가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자원만 축내는 골칫덩어리인 셈이에요. 결국 문화는 돼지를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동물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사육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이론이 인도나 중동 이런 먼 나라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참만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이 하얀 쌀알 속에 숨겨진 문화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밥 한 공기 딱 먹어주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힘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 이 독특한 믿음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랍도록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쌀 농사를 지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인구를 부양하는 능력, 그 효율성 면에서 그냥 압도적인 겁니다. 한정된 땅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쌀은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문화가 밥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강한 믿음, 바로 그 밥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저건 좀 이상한데? 비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음식 문화나 금기들이요. 사실은 그 사회가 처한 환경적인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논리적이고 기발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먹을 게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유기농, 비건, 저탄고지 식단 같은 새로운 음식 트렌드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과연 이런 새로운 음식의 규칙 뒤에는 또 어떤 현실적인 필요와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